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홍성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그러한 사건들의 배후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이제 추동한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 이런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하에서 그거를 이제 규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구한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전체의 사상하고 여기도 유사해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에서도 일어났던 거하고도 유사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도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게 독립운동사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 내용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A3로 복사한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보세요. 거기 보시면 홍주 의병이 이제 을미년에 있었고 병오년에 그러니까 을미년은 1895년이죠. 그 갑오개혁이 1894년이니까 을미년에 이제 홍주에서 의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06년 병오년에 또 한 차례 의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홍학회라고 써 있는데 기호홍학회 홍성지구가 1908년에 만들어져요. 기호홍학회는 1907년에 만들어지고요. 1908년. 이 도표는 중앙대학교의 그 장규식 교수님이 석사 논문에서 만들어 놓으신 표를 제가 이제 따왔습니다. 거기서 약간 수정도 좀 했고요. 그래서 있고 뭐 대한변협의 지부가 그때 있었다 그러는데 대한변협은 그 순수한 그러니까 계몽운동을 하던 단체예요. 그렇게 됐고 1907년에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져요. 신간회가 그 독립기념관 가면 이 마루 길이가 105m예요. 독립기념관 가시면 이렇게 이게 한옥이 딱 있으면 이 마루 길이가 105m거든요. 그게 이제 105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왜 여기서 일어났느냐를 알려면 결국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 옆에다가 쭉 써놨어요. 그 시기에 맞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간에 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하고 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친일파들이 있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조선이 힘이 약해서 식민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유학의 탓이다. 세도 정치의 탓이다. 이렇게 해서 유학하고 세도 정치에다가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근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사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치는 어려웠다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보시면.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아마 프랑스 대혁명은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유를 들면 여기 이제 일본의 메이지 신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사실 이게 또 종교적인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뭐냐면 카톨릭이거든요.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을 지배하던 거는 카톨릭인데 이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군대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왕들이 그러니까 교황한테 이제 저항을 했을 경우에 걔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면 종교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본때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군사적인 우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그 유지를 할 때 그 돈을 어디서 이제 했냐면은 이 동방무역을 통해서 이제 했다고 그래요. 이쪽에서.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쪽은 카톨릭이 지배했고 여기는 이교도잖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이교도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그건 이제 카톨릭에서 봐서는 이제 교리에 위반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교도들하고 접촉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대신에 그 이교도들과 그 접촉할 수 있는, 어차피 이쪽에서는 이제 이런 뭐 비단이라든가 향유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뭐 예를 들어서 기사단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사단들은 그거를 이제 거기다 콩리를 붙여가지고 이쪽에 팔았겠죠.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이제 이런 바티칸에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교황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유럽 사회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등장하면서 동방 무역과 서양 무역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와서 카톨릭의 지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 해상 쪽에, 당시야 이제 뭐 범선의 시대였겠죠. 그래서 그 동방 무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 이쪽에 있는 그 왕정 그 국가한테 동방 무역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제 물자를 들여오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콜럼부스가 이제 인도를 찾아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해를 하다가 얘가 로또 복권을 맞은 거예요. 로또를. 어딜 발견했냐?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예요. 여긴 지금 없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에서 막대한 양이 이제 그런 뭐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노예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각종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번성을 하는데, 카톨릭이 이제 위기에서 다시 벗어나는데,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신교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신교도 또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쪽도 또 이제 이쪽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서양으로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나가서 결국 얘네가 또 이제 북아메리카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쪽은 이제 신교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남쪽은 카톨릭 쪽이 되는 거죠. 그 요새 뭐 월드컵 축구나 이런 거 보면 남미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성호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하고서 나가는 게 많고, 미국 쪽 사람들은 오히려 개신교 쪽이 많아요. 감리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그런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막대한 부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상업자본주의라고 해서 중상주의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이게 확대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되려면 결국 산업자본주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도쿠가와 막부가 28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도쿠가와 막부가 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상업자본주의가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이윤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윤은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상태가 지금 물건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쪽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3세계에다 갖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원료도 또 들여와야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제3세계로 자꾸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이쪽 점령하고 이쪽 점령하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나게 보는 게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영국 애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그것도 이렇게 요지에만 나라가 다 식민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동양 쪽으로 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제국주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네가 이제 제국주의의 대우에 합류를 하죠. 얘네가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실 유럽에서의 근대 사회를 앞당기는데 결정적 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나폴레옹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자유평등 가계 이런 얘기하고 뭐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 있어요. 이쪽에 독일이라는 나라 여기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봉건적인 그런 국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강해지려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 동화책 보면은 뭐 왕자와 공주의 뭐 만남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우리나라에는 왕자와 공주가 결혼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독일에서 가능하거든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게 영광이라서 무수히 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프랑스나 영국은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죠. 스페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만큼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독일은 굉장히 통일이 되는 것은 이제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프로이센 제국이 나오면서부터 길어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거니까 이 통일 제국은 굉장히 늦게 자본주의로 늦게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상업자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 상업자본이 산업자본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 또는 농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 권력기관으로 못 들어가는데 상인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영주가 와서 뺏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항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자기들의 자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걔네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즉 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가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이.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르주아제들이 정권을 잡는 혁명. 그 전에는 봉건 영주들이 이제 갖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장사치란 말을 쓰잖아요. 아무리 상인은 돈이 많으면 뭐예요?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을 현감이 법적 장치에 하지 않고서 가서 뺏는단 말이죠. 근데 봉건 사회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왕하고 조폭두목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점은 뭐냐면 그냥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남의 걸 막 뺏는 거예요. 강제로. 그게 왕이나 조폭두목이나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 왕은 합법적으로 하고 조폭두목은 불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본질은 신분제도를 타파하는 그거죠.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바뀌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근대사회라고 그러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사회하고 개인주의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리고 제국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거고 지금이 현대라 그러면 가까운 시대 그래서 근대란 말이 나오는 거고 개인주의, 민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근대 그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또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추론했기 때문에 그 상업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가 이제 후발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좀 식민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 내에서만 갖고는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본을 어디서 갖고 와요? 일본에서 그 배상금 받은 거 아니에요? 3억인가. 그거 자본이 확보됐고, 베트남전에 참여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먼저 받고, 자본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노동력인데, 노동력은 어디서 갖고 옵니까? 농촌을 이제 농촌 경제를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고가 정책을 피고, 그러니까 농촌이 붕괴되니까 그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되죠. 도시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고가와 저임금,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해가지고 오늘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어르신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다 저임금에 의해서 됐고 지금은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근대화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똑같이 갑니다. 일본제도 그 천황 그 메이지 유신할 때 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성공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들어와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거의 1750년대 되면은 러시아 애들이 자꾸 이 북해도 쪽을 들어온다고,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1853년에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이제 나가사키인가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국호를 문호 개방하라 그래가지고 미일 수호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무일 수호 조약이지, 그거는 일본에 있는 거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얼마나 황폐화가 됐겠어. 그럼 그 나라 경제를 부흥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지금 미국이 어디서 마련해요? 지금 전 세계 식민지들은 전부 다 영국, 프랑스, 뭐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식민지가 없어요. 기껏해야 필리핀 이쪽, 이 필리핀도 뭐 되는 건가? 스페인 거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이제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여러 번 털린다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후 복구 자금으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한테 2번, 3번씩 털려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미국한테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정을 갖고 있죠.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제 발전을 하려면 노동력과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제3세계에서 이쪽에서 노예하고, 여기 아메리카 내륙에서 노예하고 무슨 금은 뺏어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얘네들은 괜찮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그런데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후발국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밖으로 나가려면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부동항이, 여기가 항구가 다 막혀버려 있어요. 북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여기 독일까지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려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리 지나갔잖아요. 요리에서 요리 지나간다고, 이렇게. 요리 지나서 일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죠. 통과해야 될 해역도 많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적들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사관 생도를 태우고 북극 항로를 개척했다. 이게 굉장히 가깝대요, 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얼어버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달 정도밖에는 이쪽에 아마 거의 얼어 있겠죠? 북극곰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영국하고 프랑스나 얘네들이 막죠, 이렇게. 처음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힘센 나라라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독일을 이제 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근대화되는데, 그때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이 절대정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베토벤 같은 경우도 영웅 교향곡을 나폴레옹한테 이제 헌정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야 러시아까지. 그게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을 들으실 때는 그런 걸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도 들으실 때는 그걸 생각하시고요. 당시에 독일에 있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근대적인 거를 열망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산업공상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군권제 체제, 구한말에 그 신지식인들이 양반 지주계급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이제 내한테 와닿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서 러시아 애들한테 잠자는 고음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쪽으로 가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를 영국 애들이 오스만 제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막아버려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크림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 크림 전쟁이 1856년에 일어나는데 그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 간호사.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전쟁터.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있죠? 여기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 뭐 리비아, 카타피 이런 데로 가요. 이쪽으로. 요르단. 근데 여기도 영국 애들이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IS 사태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 IS 문제도 결국은 영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 러시아의 이런 제국주의 갈등 때문에 이쪽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지금도 이게 연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여기 오니까 이제 영국이 이쪽에 먹으니까 여기 이제 뭐 세포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거고. 여기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얘네가 이 프랑스 쪽으로도 여기 베트남 쪽으로도 내려와요. 베트남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청일전쟁이 제가 이게 막 널뛰기 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 상식 들어보시죠.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청일전쟁. 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우면은요. 당연히 청나라가 이기죠.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청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왜 지냐면은 그때 베트남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력 부대를 빼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일본의 운도 좋았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부동항을 얻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이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싸우는 거잖아요.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편을 가지고 중국에다 팔아요. 그리고 팔 때 돈은 뭘로 받느냐? 뭐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은으로 받습니다. 은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럽으로 갖고 가든가 아니면 인도에 가서 면화를 사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여기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 봐서는 아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당시 청나라에서는 세금을 낼 때 뭘로 냈냐면 은으로 냈어요. 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 한 양을 예를 들어서 은 10량을 세금을 냈다 해보세요. 그러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쌀을 내는 게 아니라 쌀을 팔아가지고 은으로 바꿔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은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쌀은 그대로 있는데 은이 한 60%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쌀값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해서 일으킨 게 아편 전쟁이죠. 그래서 영국의 아편 상선을 불태우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불태우니까 영국 애들이 이제 와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와서 이제 뻔대를 보여줬죠. 근데 그때 얘네들이 갖고 있던 게 뭐냐면 상선한테 깨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영국 애들하고 또 또 전쟁을 벌려요. 그게 제2차 아편 전쟁인데 그때
영국과 청나라,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애들이 청나라를 이제 뻔때를 보여준다 그래서 얘네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항복을 하죠. 항복할게.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항복을 안 받아줘요. 이 새끼들 또 이 짓 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항복을 좀 받아달라고 해도 안 받아주고 계속 노략질하고 사람 죽이고 물자 뺏어가고 하니까 청나라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중재를 서줄게. 그래서 청나라가 러시아에 부탁을 해서 러시아가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야 이거 니네 강화조약 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까 얘네가 이제 뭐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하고 영국과 러시아가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고맙잖아요 러시아한테. 그래서 그때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이쪽 연해주 땅을 떼줘요. 연해주 땅. 그래서 지금 이쪽 땅이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요게 바로 1863년 고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안 됐어요. 1860년대에 이쪽 땅을 떼준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은 여기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죠. 그게 뭐예요? 블라디보스토크. 그 블라디라는 게 정복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보스톡은 동쪽. 그러니까 동방을 정복하라. 동방을 건설하자는 뜻으로서 도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러시아는 부동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전에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 이 카차카 반도 이쪽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두려워하냐면 일본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꾸 내려오니까 일본은 이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애들한테 1853년에 검은배 사건에 의해서 미국한테 굴복을 해요. 그래서 그 페리제도 그 검은배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본의 배래야 뭐 조그만 배일 거 아니에요. 뭐 목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목선, 그 조그만 목선인데 얘네들이 한 배는 이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배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뭐 니미츠급 항공모함 같은 거잖아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여기 평양 앞바다에 2대만 뜨면은요, 아니 한 대만 떠도 그 항공모함 한 대만 가도요 여기 조선은 날아가 버려요 그냥. 비행기만 하더라도 그 항공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행기만 있어요? 구축함 있지, 순양함 있지, 헬리콥터, 잠수함. 그 항공모함 편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함대가, 그 필리핀에 있는 함대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문호 개방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말이 문호 개방하지 식민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맞아 싸우자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병인양요 때처럼 프랑스 군대가 왔는데 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우리가 힘이 안 되니까 강화하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저 구항에 가도 그 대원군의 그 척합이 있잖아요. 그 식으로 일본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회의를 여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얘네들한테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 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한테 대박살 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박살날 때 영국의 정규 군대에 의해서 박살난 게 아니고요. 상선한테 박살을 났어요. 그러니까 상선한테 박살이 났는데 이제 정규 군대가 왔으니 일본이 이걸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 범선이라고 하더라도 상선에 대포를 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영국의 그 아편 상선, 그 상선들한테 깨졌으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미국에서 큰 배들이 왔는데 이걸 상대하겠냐고요. 그래서 못했어. 그리고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와요, 미국 애들이. 그때 항공모함을 한 5척을 끌고 오는 거예요, 전단을.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1858년이에요. 1858년. 그런데 1863년에 62년이죠. 1862년 아편전쟁 60년. 63년에 연해주를 러시아가 먹고서 일본에 와가지고 야, 너 문 열어.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한테 깨졌죠. 러시아한테 또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칠 지경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1861년에 그 철종이 죽어요. 그리고 62년에 돼서 고종 황제가 그때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대원군이 집정을 하죠. 그래서 대원군이 집정을 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애들이 와서 계속 야 문호 개방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대원군의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끙끙 앓으니까 그 부인이 뭐 이건 이제 야사인데 그 부인이 천주교 신자래요. 그래서 뭐 여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어? 그러니까 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 이쪽에 그 우리나라의 천주교도 중에서 서양 문명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조선의 관리들하고 대원군이 불러서 운영공에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저보다는 이쪽에 들어와 있는 신부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부들이요 그렇게 반보적하지 않았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었었다고요. 이게 조선이 탄압 안 했어요. 탄압하게 된 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조선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 신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싸워라. 그 대원군 입장에서 우리가 싸우면 국력이 약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의 그 프랑스 신부들이 프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 3세라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 황제 그 나폴레옹의 그 뭐 조카래나 누가 걔가 이제 황제인데 걔가 우리 도와줄 것이다. 그냥 싸워라. 그래서 대원군은 러시아를 막죠. 그래? 나 너희하고 이제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프랑스나 영국하고 누리 놀 거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인데 그때가 1861년 2년이에요. 63년이구나.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아주 청나라를 그냥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파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기에. 그 63년, 4년경에. 그러니까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영국하고 프랑스는 못 믿는 나라가 되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인이 뭐냐면 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원 철폐란 거예요. 옛날에는 서원이요 각 동네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면 단위마다 하나씩 있다 할 정도로 서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원은 뭐 퇴계선생, 율곡선생, 뭐 우암선생 이렇게 해서 높은 것으로 보지만 그런 서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동네에서 양반들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지네 할아버지를 이렇게 돈 좀 있으면 자기 할아버지를 여기다 배양을 해요. 재양을 지낸다고. 근데 할아버지만 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뭐 율곡 선생이나 어떤 선생을 하나 같이 배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유력한 가문과 자기 할아버지를 같이 배양을 해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일반 백성들 또는 일반 사족들을 억압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했냐? 조선은 유교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급제라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벼슬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세를 빌어서 그걸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게 안 되니까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갔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다 철폐를 시켜버려. 그리고 서원에 있던 재산을 다 몰수를 해요. 몰수를 해서 국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그 돈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대원군이 그걸 가지고 뭘 또 했냐? 사창제도를 만들어요. 사창제도. 제가 옛날에 충남도청에서 사창제도 얘기했더니 무슨 뭐 이런 몸 파는 그런 거로 알더라고요. 참 내가 어이가 없는데 사창제도는 뭐냐면 이 농번기 그러니까 이게 저 곤궁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쌀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춘공기에 그걸 풀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해주는 그거를 사창이라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요. 그게 그 사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이 그걸 통해서 민심을 많이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 서원 철폐를 했으니까 그 대원군 욕을 막 하는 거죠. 대원군 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쟁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논다. 그리고 운영궁 그 대원군의 그 사저가 운영궁인데 운영궁에 천주교도들이 자꾸 들어간다. 그리고 대원군은 당시에 권력의 힘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은 그 풍양교시 조대비 때문에 정권을 잡았는데 조대비 쪽에서 대원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도 당신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원군 쪽에서도 자기 권력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청나라를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천주교도 박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박해가 사실은 초창기에 천주교 박해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를 탄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병인양요가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천주교도들이 탄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청나라에 가서 일리는 거죠. 청나라에 가서 일러요. 조선의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막 때려주니까 응? 프랑스 군대에 가서 좀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데 청나라에 있던 그 프랑스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청나라도 먹을 거 많은데 조선이란 나라에 뭐 먹을 게 있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조선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나 일본은 은이 많았어요. 금은이 많았다고. 얘네들은 광산 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가 은화를 기본 통화로 했어요. 그런데 조선은 금광이나 은광 개발을 안 했습니다. 왜? 여기서 금광, 은광을 개발하면 중국 애들이 달라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은본위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조선의 화폐는 뭐냐면 포목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이런 포를 짜요. 이 포를 짜가지고 그걸 갖고 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은이라든가 금이 화폐의 기본 단위가 돼야 이제 상업이 발전하는데 조선은 사실은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목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프랑스 애들이 봤을 때 야 조선인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냐. 그러니까 청나라로 도망간 그 조선의 그 외방 신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은 금은보화가 넘쳐난다. 뭐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아주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고 이런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독일의 프랑스 애들이 그래? 그렇게 많아? 금이 많아?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조선인 천주교도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니네 나라 금 많냐? 그러니까 그럼 또 동생이니까 조선에 금 많다고. 그래서 이 프랑스 애들이 함대를 끌고서 조선을 침범을 해봐요. 이게 바로 강화도 침략 사건이에요. 병인양요. 근데 침략을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이게 결사. 1866년에. 근데 조선에 와보니까 금은커녕 은덩어리 쇳덩어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선 애들이 보니까 시골 구석에 있는 애들도 책만 보고 앉아있거든. 책 보면서 뭐 학위 시습지 분력 여러와 뭐 적선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프랑스 애들이 볼 때 저게 굉장히 귀한 건가 보구나. 그래서 그걸 털어가. 그래서 광화도에 있는 그 외교장관 문서가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놈들이 웃기는 거지. 종이 조각 갖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선은 당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어디로 또 가느냐, 이 신부들이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국 애들한테 해서 조선을 좀 때려달라고 그러고 때려주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애들이 안 가죠. 왜? 일본도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 결국 와요. 이게 심리양요예요. 그 배후에 전부 다 이제 천주교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천주교도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이 프랑스 애들이 그 독일인 오베르토라는 사람을 지켜가지고 여기 덕산에 남영군교 그걸 도구로 한 거죠. 뻔때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조상을 굉장히 그 중시하는 조선의 전통이 있었는데 대원군을 욕보이는 방법은 뭐냐? 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구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의 묘도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님은요 상복을 입고 지나가면은 서 있었대요. 왕도 지나가다가 상여가 지나가면은 멈춰 서 있던 게 조선의 전통이에요. 그만큼 조선에서는 양생송사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잘 공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잘하는 거. 신종추원.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신종추원은 민도 귀의인이라. 돌아가신 분을 상가에서 모시고 멀리 가신 분의 유지를 따르면 돌아선 민심도 다시 돌아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그 상례가 굉장히 중시된 나라였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 대원군의 그 묘, 대원군 아버지 묘를 그것도 왕인데 그 조선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게
그게 바로 병인박해예요. 병인박해는 1866년 병인 양요 때부터 1871년 그 천주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1871년까지 약 한 4, 5년, 5, 6년 동안 일어난 그 모든 거를 통틀어서 병인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주성에 가보면 홍성문이 지원하고 있죠. 가보세요. 전부 다 그 천주교 성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천주교도의 입장에서 보서는 박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에서 봐서는 그건 아니죠. 수탈사죠. 그래서 저거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천주교의 성지화하는 것은 아무리 관광도 좋지만 지아버지 묘를 파헤쳐서 돈 버는 것밖에 더 돼요, 저게. 그래서 저거는 민족사적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이. 이게.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냐? 일본은 더 심했어요. 일본은요, 이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들어올 때 걔네가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천주교나 걔네가 먼저 들어와요. 일본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천주교도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본은 이제 신도가 강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이거 두려운 거예요. 또 미국 애들이 들어오는 것도 두렵고. 이미 왔어.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서 작전을 짜는 거죠.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좀 다르죠. 독일은 러시아하고 친했으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 애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골칫거리거든. 러시아가 연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이쪽을 점령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내려와서 하면은 전쟁이 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러시아 군함이 이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이쪽을 다 먹는다고. 이쪽이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식민지로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내려오면 싸움이 발생하면 어차피 영국이나 프랑스가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못 내려오게 계속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노린 거죠. 자, 니네는 영국, 프랑스 니네 너무 멀리 있지 않냐.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면은 내가 대신 이걸 막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딜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애들은 일본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일본은 얘네들의 지원을 받고서 이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 전략은 뭐냐면, 일본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한테 털렸단 말이에요. 그 털렸던 것을 어디서 취하느냐? 조선, 대만, 이런 데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미국 애들이 돈 달라 그러면 다 줘요. 걔네가 만약에 10조 원 달라 그러면 10조 원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한테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나 얘네들이 봤을 때는 걔네 말 잘 듣잖아. 애완견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일본은 혈맹이에요. 우리나라 우방이고.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당시에 비관한 얘가 당시 이제 러시아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 아간파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아간파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사실은 도망간 거지,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애들의 전략은 뭐냐면, 러시아가 내려올 때 조선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막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고종 황제나 그 사람들이 민비나 걔네가 영국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우리가 식민지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당시에 조선의 왕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잖아요. 이제 러시아와 조선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봤을 때 조선은 눈에 가시 같은 나라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믿을 수 없다. 우리하고 손을 잡자. 그래서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 얘네들, 미국의 일을 대신 처리를 해줘요. 그 일본이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먹을 테니까 우리도 좀 챙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대만 우리 줘. 대만? 그래, 너 가져. 그 식민지가 됐어.
필리핀도 좀 줘 그랬더니 안 돼. 이거 미국 거야. 우리 거 안 돼. 니네만 요거만 가져와 본다. 그러면 조선은 우리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돼. 그래 왜냐면 청나라에서 아 이거 우리 건데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래서 야 니네는 좀 이 프랑스 이쪽에 여기 내려가서 먹어. 그러니까 또 프랑스 쪽에서 뭐라 그래? 아 여기 우리 땅인데 왜 가져가느냐? 이래서 옥신각신 해가지고 결국 일본 애들이 아 이거 우리 줘.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은 아 우리 거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야 그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못 이겨요. 근데 청나라가 왜 졌냐? 이 베트남 쪽에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청나라 주력 부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조선을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1894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동학이 막 일어나고 동학도 일어나고 나라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뭐 갑오개혁도 하고 뭐 막 나라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일본이 조선만 먹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얘네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당시 이 만주 쪽이 무주공산이거든요. 이게 청나라 땅인데 청나라가 당시 뭐 만주 쪽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기어 올라간 거예요.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봐서 야 니네 인마 이것만 먹어야지 왜 자꾸 여기까지 올라오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얘네가 어떻게 러시아가 이제 삼국동맹을 맺죠.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가. 니네 여기까지 먹지 마. 그래서 결국은 일본 애들이 조선도 뺏기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게 1894년. 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요게 이때가. 이때 다 요거예요. 요게. 그리고 요로부터 영일동맹이 1902년에 일어나는 그 한 7, 8년 동안에 일본 애들은 절치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니까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애들 얘기를 하면서 야 일본 애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 다 들어온다 이거.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가 해서 일본을 압력을 넣으니까 얘 나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조선에서 방을 빼게 되는 거죠. 조선에서 방을 빼게 되니까 조선이란 나라를 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나 미국하고 짝짝꿍 했어야 되는데 이때 조선의 왕이 러시아로 가버린 거야. 러시아 대사관으로요.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로 가니까 조선은 못 믿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조선, 대한민국 얘기하면은 이때 애들 얘기를 해요. 조선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삼성한테 니네 지금 반도체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니네 고객이 어딘지, 그 영업장부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든이 삼성하고 LG한테 반도체 영업장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업장부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재고가 얼마고 반도체 팔아서 얼마를 벌고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은 삼성이 내놓겠냐고. 근데 미국 놈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다고요. 그걸 중국 애들한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래? 니네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뭐 요소수인가 뭔가 지금 수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박터지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수입 금지가 아니라 수출 금지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놈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결국 조선이 러시아에 들어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얘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임마 왜 이거 혼자 먹어? 어? 우리 같이 힘 합쳐가지고 일본 놈들 나가라 그랬으면 우리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그때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한테도 좀 해줄게.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이권을 다 줘요. 가장 큰 게 뭐냐? 운산 금강. 금강 같은 거를 미국 애들한테 주죠. 그래서 그 해에 전 세계에서 금 채굴량이 조선이 최고였어요. 조선은 당군 왕건 때부터 금강 개발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 막대한 양의 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미국 애들이 다 가져갔죠. 그리고 미국 애들이 조선에 세워준 게 뭐예요? 전차. 1900년인가? 1901년인가 2년에 전차가 들어오죠. 일본 동경보다 먼저 전차가 들어와요. 조선이.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 뭐 전부 다 팔아먹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절치부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재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본이 당시만 해도 영국은 보호무역주의였었거든요. 트럼프처럼 그렇게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영국하고 손을 잡고서 이 러시아의 횡포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영일 동맹이 맺어져요. 그리고 1901년에 러시아 황태자가 일본에 왔을 때 따라가죠. 그리고 러시아를 충동지를 시켜놔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쪽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 태평양이 많다는 걸 지네도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모스크바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놔요.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놓여지면 일본은 이제 죽는 거예요. 아니, 중국은 워낙 이제 끝난 나라고 여기 다 죽어버린 나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놓여지기 전에 러시아를 극동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개설되는 것을 막고 당시에 짜르 체제의 러시아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닌한테 이제 뒷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에 그 부관했던 사람이 레닌한테 그 돈도 대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굉장히 곤란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러시아가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때 영국 애들은 일본 애들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한테 군함 빌려가지고 뭐 스텔스기도 좀 빌리고 뭐 항공모함도 좀 빌리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애들을 이쪽을 쳐버리는 거죠. 러시아가 식민지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걸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는 이거 못 견디거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일리 가려고 그랬더니 여길 막아버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리 못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못 지나가요. 막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리니까 러시아 애들이 선상생활에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해군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맞짱 떠가지고 일본이 이긴 거죠. 그게 러일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극동지방에서 러시아는 다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의 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일본이 그랬죠. 너 여기 조선하고 대만만 먹고 너 딴 데 눈독 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도 좀 먹을게.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애들이 독일은 좀 빠지고 영국, 프랑스, 미국 애들이 자꾸 일본한테 압박을 가하니까 일본에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얘네 입장에선. 그래서 우리가 좀 다각도로 좀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러시아한테 또 추파를 던져요. 야,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과 일본이 서로 동맹을 맺자. 그럼 니네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로 가죠? 하얼빈을 가잖아. 거기서 안중근한테 총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그 전략이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되던 그 시기까지의 세계사의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전제하에서 이거를 우리가 논해야 돼요. 이거를 논해야 된다고. 이 과정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조선이란 나라가 과연 힘을 키울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잘못했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처도 못했지만 이 세계사의 불가항력적인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 일본을 보실래요?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그 대외 무역을 많이 안 했어요. 대외 관계가 없으면은 이 내부에 있는 발전된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포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받게 되다 보니
일본이 얘네들한테 당했잖아요. 당하다 보니까 일본이 왜 얘네들한테 당하게 됐느냐 해보니까 얘네들은 산업자본이 등장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대 과학기술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일본은 안 됐어. 그래서 일본도 이런 상업자본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바뀌어가야 돼. 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일본은 산업공상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강고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산업공상이 있었지만 일본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 산업공상이라는 체제를 깨트리지 않으면 일본은 더 이상 외국 애들한테 계속 그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굉장히 바랬던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시 일본에서도요, 위정척사, 종황양이 이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더해는 더했지 쉽지가 않아요. 일본은 1750년대부터 계속 그게 나왔었어요. 무려 200년 동안 그 사상이 계속 나옵니다. 150년 동안에.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 선각자들이, 당시 일본의 선각자들이 일본이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려면 산업공상 같은 전 근대적인 사회체계가 무너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당시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를 지탱하고 있던 게 소위 하야시 가문이라고 그래서 그 성리학 그쪽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걸 무너뜨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게 영향을 줬다는 그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들이 막부를 타도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일본도 똑같아요. 이제 일본도 이 기간에 여기 보세요. 동경대학이 1877년에 세워지고 뭐 대정공환 이게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사초동맹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사츠마본하고 조슈본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부 타도한 거예요. 막부가 타도하는 문제가 이때부터 계속 그게 나와요. 이때부터.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했다는 거는 메이지 유신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 막부가 갖고 있던 권력을 일본 천황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정, 큰 대자 정치정자, 큰 정치를 받들어서 천자에게 황제에게 돌려준다는 게 대정봉환이에요. 이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일본이 근대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30년 뒤,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 사초동맹이 일어나고 대정봉환이 있었던 30년, 그러면 이게 1897년이잖아요. 요 무렵. 요 1897년 요 무렵에 일본에서 금융자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은 근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못했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미일 확신 조약은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원군이 72년 실각해. 이 강화도 조약이 76년에 일본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대종공환 67년이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 그러는데 강화도 조약의 실질은 뭐냐면은 화폐 문제에 있어요. 조선에는 기축통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이제 기축통화로 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거고 동경대학이 세워졌다는 것은 뭐죠? 일단 산업공상이 철폐됐다는 거잖아요. 조선 책략 이게 다 그런 부분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좀 쉬었다가 네? 20분 남. 20분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 좀 한 5분이나 쉬었다가 요거를 이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거 있죠? 페이퍼요. 네. 그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요? 예. 아니 그거 말고 그저 A3도 아니 A4. 거기 보시면 제 2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거기 표가 나오죠? 네. 예, 그 지도 다음에 그거 그렇게 하셨나? 이것만 하는 거죠? 네, 그걸 했는데 거기 그게 이제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1860년에 이 사건들이 쭉 나오죠. 네. 고종주기, 러시아 남아 천주교,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 오바파라, 병인양요, 남영준 요 한거, 척합의 문제 이거 다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남영군이 척합의하고 그럴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이미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굉장히 부신 거죠. 사실은 그 당시가.
그리고 또 보세요. 1870년 들어와서 대원군 실력하고 고종이 들어오고 민씨들 세도가들 나오고 일본 애들이 운용 사건, 강화도 제약, 간세협약, 이 방공령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일본이 근대화를 하려면 쌀이 싸야 돼요. 쌀값이. 그러니까 쌀값이 싸야 되는데 농사를 그 쌀값이 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조선에서 이제 쌀을 갖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못 갖고 나가게 하니까 이것도 막았어요. 그래서 그 군수라든가 시장 군수가 이거를 못 갖게 나가고 하니까 그 도지사 시장 군수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주니까 80년도에 이제 이모군란 같은 경우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재물포 조약 그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 군대가 지금 용산 그쪽에 삼각지 그쪽에 주둔하는 거죠. 미군 부대 있던 자리. 그래서 소파 협정을 일본 애들하고 맺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갑신정변인데, 이 갑신정변을 못하게 막은 게 바로 러시아 그리고 청나라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만행짜리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일본 만행짜리 지폐에.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을 한번 꼭 보세요. 그 타라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꼭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그 타라론, 그 다음에 문명지계약, 학문에 관하여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1910년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주로 와스다 대학에 많이 가요.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대학은 이제 게이오 대학이라는 곳이고, 와스다 대학은 이제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토 히로우미하고 정반대 노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우미는 당시 일본을 근대화할 때 독일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 근대화가 덜 됐다. 농민들이 많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정책을 따라서 근대화의 길을 걸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게노부는 영국식 민주주의를 택하자 그랬는데 그걸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시게노부가 암살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와스다 대학 세운 사람인데 다리가 하나 없어요. 나중에 와스다 대학에 가거나 와스다 대학 같은 데 보면은 다리 하나 없이 지팡이 짚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시게노부라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와스다 대학으로 많이 유학을 가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고,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제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후쿠자와 유키치가 뭐라고 봤냐면 조선의 나폴레옹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일본은, 근데 당시 뭐냐면 1884년 무렵만 하더라도 일본은 이렇게 뭐 청나라나 조선을 정복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하고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서구 세력에 대항하자는 주의였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개화를 했고 청나라는 덜 개화했고 조선은 청나라보다 덜 개화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만약에 혁명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양에 대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일본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한테 엄청나게 털리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여기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결정을 해요. 이제 일본이라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일본이 타라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이 정한론으로 가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으로 가는 게 1885년 무렵부터예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일본에 의존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김옥균이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재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1900년대 보면은 1905년 영일동맹이 1902년에 있고 1905년에 있고 가스라테프트 조약, 을산의약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거 말고 저기 1990년대 보면은 여기 그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이때 요 갑오개혁 있잖아요. 그 갑오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 갑오개혁을 일으킬 때 그 핵심적인 사람이,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면 동농 김가진 선생이에요. 그 안동김씨인데 이 동네하고도 연관이 깊죠.
그 며느리가 정정환 여사잖아요. 그 예산 대술에. 그때 그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유길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길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희견 문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예요. 그분은 1913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김옥균, 유길준 이런 내용도 많이 봐야 돼요. 요때 요 무렵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이제 동학농민 이건 왜 일어나냐면은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건 내용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청일전쟁 여기서 일본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오개혁이 일어나서 그때 일본 주도하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죠. 갑오개혁은 1894년에 일어나지만 을미년에 일어난 것까지 합쳐서 갑오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막 찾아갔는데 조선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중국 본토까지 먹다 보니 러시아 애들이 내려와서 삼국 간섭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친청에서 친노로 바뀌어요. 이때. 그리고 이때 그 민비 시해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 근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킨 애들이 현양회 쪽 사람들이에요. 현양회. 근데 공교롭게도 김옥균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현양회 멤버들이에요. 일본의 야쿠자 아닙니다. 일본의 낭인이에요. 야쿠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은 조선인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는 야쿠자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은 이렇게 그 굉장히 개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정의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조선인들이 만든 거예요. 야쿠자 집단은. 그래서 현양회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현양회 멤버들이 와서 민비를 시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을미의병. 을미의병이 일어나서 일본 애들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고조망태는 견디지 못하고 아간파천을 하는데 이게 결정적 미스예요. 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지금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나 프랑스 얘네들은 러시아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놈들이 나쁜 거 맞아요. 그러나 미국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숙주예요. 우리가 미국을 거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 좋겠죠. 일본, 중국, 한국이 힘을 합치면은 인구도 그렇고 일본의 자금력, 한국의 기술력, 뭐 청나라의 그 거대한 그 자원 이게 합쳐지면은 영국, 프랑스, 미국에 상대할 수 있어요. 왜? 여기도 지금 G2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이 지원이면 서구 세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얘네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 청나라, 러시아, 중국, 조선, 일본이 힘을 합치면은 얘네하고 대항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자본주의 숙주라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숙주에다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척을 지는 순간 우리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을 미워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반미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미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영국, 프랑스, 미국을 거부했잖아요. 아간파천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조선에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랑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조선이 반러시아의 천벽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계 역사 바뀌었겠죠.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 일본이잖아요. 독일은 어떻게 했죠? 이쪽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애들이 들어왔죠. 러시아 들어왔죠. 독일 분단됐어. 근데 독일이 분단된 거예요. 그 일본은 어떻게 됐냐? 미국 애들은 남쪽으로 들어왔죠. 러시아 애들은 북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렸죠. 일본이 한 달만 더 버티겠으면 일본이 분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분단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쪽에서 미군 들어가고 러시아 데려왔죠.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돼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야 되죠? 여기가 분단되고 여기가 분단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할 계제가 없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항일 무장 투쟁 세력들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힘을 합쳐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한은 그렇지 않아요. 남한은 미국 애들의 진주에 의해서 얼떨결에 독립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수 땅 다 뺏겼죠. 이거 고구려 부여 영토 다 뺏겼잖아요. 우리는 영토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삿포로, 이게 홋카이도가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잠정적인 땅이야. 영토가 넓어졌어요. 더 이쪽 땅이.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넓어졌고 우리는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독립을 했어. 이승만은 친미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해방된 조선에 누가 있었어요? 몽양 선생? 1946년에 암살당하죠. 김구 선생 들어와가지고 이것만 한 거야. 김구 선생을 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몽양 같은 경우는 2+4 회담도 생각했을 거예요. 국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당시에 소련과 중국이 남하하잖아요. 얘네가. 소련과 중국이 남하하는 거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얘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응? 대만도 지금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아야 되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독립만 생각한 거예요. 국제관계를 몰랐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은 약삭빠르게 패망했잖아. 패망하니까 과거의 전력을 되풀이해서 미국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대신 막을게. 우리를 무장시켜줘. 그래서 일본은 미국 애들이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 다 막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우파들은 미국 쪽 편이에요. 좌파는 반미고. 근데 일본은 우파들이 반미를 해요. 좌파들은 친미를 하고. 이 영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당시 나온 말 중에서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보는 일본 애들이,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그 핑퐁 외교가 있었잖아요. 닉슨하고 그 주울레. 그래서 일본이 중국에다가 물건을 계속 팔아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낙수 효과를 보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하면은요, 우리나라 떨어지는 건 20억 불밖에 안 돼요. 80억은 다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대 사회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 하여간 어떤 간에 1900년대 와가지고 대한제국, 그때 이권쟁탈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영일동맹, 러일전쟁, 또 영일동맹. 그래서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나오고, 일산응약 나오고. 이거는 슬로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국권회복운동이 많이 나오죠. 국권회복운동. 우리나라. 이거예요. 기어흥학회. 이건 이제 우파 쪽. 호소유림단, 광복회, 대한주비단 사건. 이건 이 앱의 성교에는 뭐냐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홍성의 그 민주주의 진영이, 홍성의 민족주의 진영이 다 붕괴를 해버려요. 일본 애들이 잡아다 다 죽였다고. 그래서 제가 이달 말에 제노사이드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의병이든 동학이든 3.1운동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민족주의 세력을 아주 절단을 내버려요. 그 일본 애들이. 그래서 홍성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기독교 감리교 재단 어디냐면 그 서문 밖에 있는 그 홍성 감리교 있잖아요. 교회. 그게 1911년에 만들어지는데 그쪽에서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요. 앱의 성녀라고. 그래서 얘네가 1920년, 21년에 얘네들이 홍성에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계몽운동 하는 게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걔네가. 했는데 그때 홍성이 미정척사가 굉장히 강한 곳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쪽에 의존을 해서 홍성을 변화 발전시키겠느냐. 그래서 홍성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 자각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광천청년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홍성 소비조합. 그 다음에 결성에도 나왔어요. 결성도 청년회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오면은 또 친일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일 쪽 애들이 홍성교육회, 홍성고. 그때 이제 홍성고등학교 세우는 문제 때문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리고 이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1900 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
홍성에 이제 그 신문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1921년에 이제 신문사가 생기거든요. 그 전에 신문사가 없었어요. 그때 조선에 생긴 신문사가 세 개죠. 서울에 있던 게 하나가 이제 시대일보, 오늘날 이제 중앙일보로 가는 거, 그다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 개가 생기고 이 홍성에 그 기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애배 청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홍성 청년회, 광천 청년회, 결성 청년회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서 얘네들의 그 전위 조직으로서 이건 그냥 으쌰으쌰해서 한 것이지 무슨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사상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의식으로서 만들어진 게 무공회예요. 이 무공회. 이 무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없을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키스트예요. 그래서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이 홍성에 맞서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홍성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의 메카가 돼버려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 가서 활동하실 때 거기 그 김종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종진이라는 분이 아나키스트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예산에 호소은행이 있었는데 호소은행을 턴 사람이 신현상, 그분도 이제 아나키스트였고, 그 다음에 여기 홍성,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결성, 여기에 김현진, 이분들도 다 아나키스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최익관 선생이라든가 방두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나키스트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홍성에 이제 혁신 청년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림들은 그 당시에 유교부식회를 만들고, 이러면서 홍성에 노동조합 만들고, 결성에는 또 형평사가 만들어져요. 이쪽 천민들 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신간회예요. 그러니까 홍성에 있는 사회주의나 아나키스트들은, 홍성의 사회주의는 좌익적 아나키스트들이 좌익적이 아니에요. 우익적. 그러니까 비타협 민족주의예요. 당시 신간회를 보면 신간회 주도 세력은 조선일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1920년대에 그 지평이 어떻게 됐냐면 한쪽에는 식민지 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그 급진적인 혁명 노선을 얘기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도 그렇고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주의 혁명, 즉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힘을 키운 다음에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서천에 있었던 월남 이상대 선생, 몽양 영원영 선생, 민세 그 안재영 선생 같은 분들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게 신간회예요. 그게 사회주의 쪽하고 이쪽이 합쳐서 만든 게 신간회.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는 요원하니까 차라리 일본의 위성국으로 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자치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동아일보 쪽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민족성을 개조하자는 게 민족개조론. 그게 이제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친일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하고 신간회가 합쳐서 사회주의자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합해서 만든 게 신간회 운동이에요. 홍성이 신간회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가. 지난번에 여기서 했던 최철수 어르신 계시잖아요. 그 최철수 씨는 할아버지가 조선일보 지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홍양사를 썼다는 그 손재학 선생이 동아일보 지국에 계셨고, 이제 그런 그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간회가 일본에 의해 탄압되어서 해체가 돼요. 그때 신간회가 해체가 될 때 신간회가 해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어디냐? 홍성이죠. 그리고 이러면서 나서 이쪽 친일 쪽 하는 애들은 여기에 가서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감사원장 하다가 대통령 출마했던 분 있죠. 국민의힘에 그 할아버지가 자문위원했다는 거잖아요. 면장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일본이 강제로 시켰으니까. 근데 면장 자문기구 이런 분들도 나쁜 놈인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할아버지가 그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파들이 홍성에도 쭉 있었어요. 이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이쪽에 쭉 내려와서 이쪽 애들이 내려오는 게 이게 이제 건준으로 가는 거예요. 몽양 영원영 선생의 건준. 이쪽으로 가는 게 누구로 가느냐? 독립촉성회. 이게 이승만 계열이에요. 이게 이승만 계열이 가고 이쪽이 뭐가 내려가냐면 바로 민주당 계열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고 이쪽이 민주당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똑같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했는데
여기서 뭐 남로당하고 한국 독립운동 여기는 제가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서 안 돼요. 여기는 안 돼. 여기선 저 해방 공간에 있었던 일은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한 30년 지나서 제가 죽을 때쯤 할 수 있겠죠. 그때 지금 얘기했다가 난리 나죠. 그거 얘기하면은 그죠? 해방 공간의 얘기를 접어두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도만 보십시오. 아까 저 그림 4페이지 보셨죠?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지구를 먹으려고 이놈들이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죠. 예? 여기다 대포를 갖다 입고 칼 들고. 예. 저는 끊고요. 요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뭐 방송으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끝나서 됐고요. 요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공연 들어가요. 공연. 나눠 먹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나눠 먹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보세요. 이게 오세아니아, 유럽 얘네들이 다 이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수도사가 이렇게 지금 성경책이 있고 식민지 애들한테 약 줘가지고 지금 금은과 뽑아내 먹고 있잖아요. 제국주의자들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중국을 찢어 먹는 거예요. 차이나를. 이게 영국, 프랑스 여기 오른쪽에 일본 놈도 있네요. 칼 들고서 중국 애들은 그러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이런 시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제국주의 클럽이 많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좀 우리 좀 띄워달라고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 놈들이 유럽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당시에 영국, 미국, 프랑스 애들이